고령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퇴행성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은 물론 보행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약물 치료와 보조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골관절염에 대해서 약물 치료와 보조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황석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먼저 퇴행성 골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퇴행성 골관절염이라 하면 자동차가 오래되면 노후되듯이 우리 몸의 관절이 퇴화, 노화, 즉 늙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 생활 습관이 쪼그려서 앉아서 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은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젊은 사람에게도 과체중이 나간다든지 너무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오래 쓰면 낡아서 고장이 잘 나고 험하게 쓰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도 잘 고치지 않으면 자동차가 쉽게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동차의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 관절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 관절염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관절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최근에 들어 무릎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전에는 등산을 오랫동안 무리하게 해도 안 아프다가 어느 순간 등산을 하면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혹은 배드민턴을 아주 심하게 쳐도 별로 안 아팠었는데 조금만 쳐도 아픈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시기가 지나면 의자에서 앉아 일어나거나 처음 걷기 시작할 때도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진행이 되어서 관절염의 중기가 되면 조금만 걸어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청개를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아주 심한 단계, 즉 말기 관절염이 되면 걷지 않을 때도 아프고 밤에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중기 이후부터는 무릎이 O자형으로 변형도 같이 오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도 잘 안 되는 환자도 많습니다. 또 어느 시기든지 초기, 중기, 말기를 어느 시기든지 관절이 붓고 소리도 나게 됩니다. 그래 요약을 하면 퇴행성 관절염에는 4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통증, 변형, 부종, 운동장애의 4대 증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무릎에 통증이 오거나 이 부종이 생기면은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네, 모든 병에는 치료의 원칙이 있듯이 관절염의 치료의 목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많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면서 관절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다면 관절염이 좀 심해졌더라도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진행을 늦추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환자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첫째, 퇴행성 변화는 한번 오면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하면 통증이 없어졌다가도 다시 무리를 하면 통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이 병의 진행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아주 심한 관절염이 있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는 환자들도 있고 그 반대로 방사선 촬영상 초기의 관절염을 보이지만 아주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계속 방문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원칙은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통증을 줄여서 무릎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관절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통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수술하는 방법과 수술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뭐 수술 방법보다는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존적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대중요법,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 다음에 약물치료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약물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환자들한테 약물치료를 이야기하면 환자들이 관절염 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 평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대부분 그 약물은 그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하지만은 증상에 따라서 그 약물의 용량을 가감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통증이 없어지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에 대해서 너무 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하는 주된 목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관절염의 주된 증상이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약물을 이렇게 먹어도 그게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 복용을 꺼려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늙어가는 얼굴에 그 기초 화장을 하면 주름살이 조금은 호전이 되듯이 이렇게 약물을 먹으면 우리 관절염이 조절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약물요법이 마치 주름살이 생겨서 늙어 보이는 얼굴에 화장을 함으로써 좀 더 젊게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약물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대표적인 약물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진통제가 있고 그다음에 비스테로이드 등 진통 소염제 혹은 또 다른 것으로서는 스테로이드 제제 등이 있고 최근에는 연골 재생 목적으로 촉진제 등이 있습니다. 그 진통제를 또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진통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비스테로이드 등 진통 소염제는 퇴행성 골관절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인데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이런 약제를 처방을 받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약제를 오랫동안 그 복용을 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약은 환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환자들은 A락하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또 A를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약을 복용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제를 바꾸어 가면서 그 환자에게 잘 맞는 약제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진통 소염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이 약을 먹으면 워낙 효과가 좋아서 금방 통증이 없어지는 감쪽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골 병원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관절염이 거의 다 낫더라. 통증이 금방 좋아지더라 할 때는 이 약제를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약제는 아주 심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의사의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니까요, 얼굴이 붓고 또 통증이 있거나 또 잘 속이 쓰려가지고 못 먹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뭐 대부분의 약제들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약제의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위장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쓰리거나 그다음에 거북하거나 설사, 뭐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얼굴이 붓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은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가 인체의 수분을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들은 다른 약제로 바꾸면 대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적절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요즘에 왜 많은 분들이 파스나 겔 제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저도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파스나 겔 제품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효과가 있는데 파스나 겔은
그 진통제나 진통소염제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잘 먹지 못하는, 그다음에 부작용이 잘 생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물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물에도 있듯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제류, 그다음 마약류도 있을 수 있고 국소 마취제, 표면 자극제 등이 있습니다. 형태로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치라든지 크림, 겔, 용액, 연고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 도포 제제는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파스 종류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이러한 제제의 약효는 경구 투여를 해 먹는 약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소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단기간 투여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포 제제는 원하는 부위에 피부에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손상된 조직 내에 직접 작용하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붙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붙이면 되는 그런 직접 침투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적은 용량으로서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물의 농도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경구 약제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위장 장애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데서 있어도 그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료제 중에 한 개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제로서는 국소 마취제를 우리 사용하는데, 우리 성형외과나 아니면 피부과에서 점을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 피부에 바르는 그런 국소 마취제를 이렇게 바르면 또 무릎의 통증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고, 그 다음에 중독성도 없고,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스 제제도 이 부작용을 줄이고 국소적으로 사용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패치와 또 그 외에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이 치료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요번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던 패치 제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암 환자의 통증 조절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면 그 다음날 와서 제가 암 환자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처방해뒀나 하면서 따지지는 환자분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약사분들이 그 저고제를 할 때 이런 패치가 마약류 도포 제제라고 설명을 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마약류 도포 제제는 중등도 혹은 중증의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효 면에서는 주 1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1차 치료로 통증이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에서 적은 용량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치료제 중에 한 개로 요즘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간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도 약의 용량을 조절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그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정이나 호흡장애, 구역질 같은 그런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치료제 중에 한 개로서 표면 자극제로 알려진 도포 재료는 우리 주로 말하는 캡사이신, 그 다음에 멘톨, 생강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캡사이신은 우리 잘 아다시피 고추에서 추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고갈시킴으로써 이 통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포 초기에는 굉장히 통증이 있고 화끈거리고, 그 다음에 가려움도 있고 피부 혈관 확장을 유발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되어서 진통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멘톨, 우리 박하사탕을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화해지는 그런 걸 있는데, 이게 박하유에서 추출하거나 그다음 합성한 물질로서 주로 목이 아픈다든지 그다음에 목이 아플 때 이제 뿌리는 걸로 사용되는데,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에 그 무릎이나 이런 데 뿌리면 아주 시원해지면서 통증이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소 도포제는
전신적인 부작용은 적지만은 또 안 좋은 점은 피부가 건조될 수 있고 발진, 그다음에 가려움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한 피부 손상 등의 국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40%의 환자에서 이런 국소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해서 좋은 치료 경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소 도포 제제는 관절염과 연관된 통증에 대해서 전신적인 부작용을 줄이면서 보조 치료 혹은 경구 약물 치료의 대체 요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뼈 주사란 건 뭔가요? 많이 맞으면은 이 뼈가 녹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네, 옛날부터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뼈주사 하면서 이렇게 많이 맞으셨는데 이 뼈주사 하는 것은 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관절각 내에 주사를 해가지고 그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렇게 뼈에 직접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뼈주사 하는 말은 틀린 말이고 관절 속에다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2주 간격으로 한 3회에서 4회 정도 맞을 수는 있는데 부작용이 아주 좀 많기 때문에 자주 맞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사는 많이 아프고 붓는 증상이 심할 때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은 부작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뼈 주사는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항시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관절 영양 주사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거는 뼈 주사랑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리 흔히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뼈주사는 관절각 내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놓는 것을 뼈주사라 말하고 그다음에 관절 영양 주사라 하는 것은 관절액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하이알루로니산을 관절각 내에 주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제제는 뼈주사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혹은 5회 정도를 맞고 최근에는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가 나와서 아주 환자분들이 편리하게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절 영양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관절의 마찰도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관절의 영양도 공급을 하고 노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관절염의 초기나 중기 이전에 아주 경한 정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은 관절이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지인이요, 이 어른께 드리라고 관절염 약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처방받지 않은 약이다 보니까 먹어도 되는 건지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어떤 저희들 경우에도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와서 약을 한 보따리 꺼내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걸 원장님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부분 우리 글루코사민 제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글루코사민 제제하는 것은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연골 성분과 같거나 유사한 그런 약제를 주어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주는 치료 중의 하나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누구나 우리 의사라 하면 환자로부터 이러한 글루코사민 건강보조식품이 진짜로 관절염에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 효과가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아주 맹신적으로 다 그게 다 관절염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글루코사민과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보조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또 다른 글루코사민하고 다른 또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우리 흔히 말을 많이 알려져 있는 초록잎 홍합인데 이것은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그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유지하는 이유가 이 성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좋은 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관절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초기 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임상 경과라든지 부작용 등이 보고된 숫자가 아주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건강증진 혹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에서 아주 증상 완화를 조금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연골 조직이 강화되거나 뭐 관절이 퇴행성 진행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과장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기능식품은 예방 차원에서 보조제로 드셔야지 너무 치료제라 생각하시고 의존하시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생약 성분으로 만든 그런 이제 관절염 약에 관심이 많은데요. 생약 성분 약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또 많이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생약 성분으로 만든 약재들이 종종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GCSB5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이것은 방풍이라든지 우슬, 오가피 혹은 구척, 흑두, 두충 등의 생학 복합제로 만든 건데 이것은 산화질소를 줄여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통 소염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SKI 306X라고 하는 그런 약제도 또 있는데 이것은 관루군이라든지 하고초, 뭐 위령선 등의 3개의 약초로 구성된 생약 성분의 약품인데 이것도 항염증이라든지 관절 보호 효과 등의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조식품과 생약 성분을 모든 관절염의 특효식품이나 약들은 아니고 기존의 진통소염제 처방이 어려운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진통소염제를 먹어가지고 부정이 생길 수 있는 환자들에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아까도 이야기 잠깐 나왔었지만은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통증이라든지 부종, 운동장애, 변형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은 그 치료의 주된 목적이 통증 감소이기 때문에 통증 감소를 위한 1차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을 느끼지 마시고 약물 치료를 해서 통증을 치료하면 관절염이 치료가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은 뭐 생활 개선의 그 방식의 개선부터 운동 치료, 그다음에 체중 감소, 물리 치료 등이 있고 이러한 치료의 반응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관절염의 단계가 더욱더 진행된다면 뭐 약물 치료는 해결이 되지를 못하고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절골술이라든지 나중에 종국에는 인공관절의 치환술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어 노인성 그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퇴행성 골관절염을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의 노후에 꽃길이 깔린 편안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약물 치료와 보조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황석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절염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죠.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석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